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차트 바라보고 있으면 여전히 한숨이 나오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4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1차 지지 라인인 만큼 여기를 얼마나 잘 버텨줄지 여부가 관건인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는 어렵지만 온체인 데이터나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과연 반등세를 이뤄낼 만한 재료가 외부에서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이끈 1차적인 요인이었던 우크라이나 리스크는 이러다가 유야무야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푸틴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했는데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동을 앞두고 당사국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이 나오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상황도 상당히 여러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것 같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트럭 운전사들이 비트코인으로 지원을 받자 비트코인 계좌 동결에 나서면서 여러모로 인상 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혁신에 발빠르게 대응해왔던 캐나다인데 비트코인 계좌를 동결시켜서 자금줄을 옥죄겠다, 이런 비현실적인 신박함으로 감동을 안기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캐나다 정부와 법원이 비트코인의 강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해주면서 홍보까지 해주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SEC와의 소송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리플, XRP를 놓고 세계 준비통화다, 이런 표현이 여기저기서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이 그리는 비전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것, 또 의미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성과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리플이 나름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2012년 법률 자문 문건 전격 공개 이후에 리플 측에 우세하다라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시세 역시 꿈틀거리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단기적인 시세의 흐름만 바라보면 정작 중요한 맥락과 비전 놓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좀 더 넓고 깊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멘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이슈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만 달러 지지라는 아주 중요한 1차 지지라인 확보를 위해서 나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좀처럼 랠리를 펼칠 만한 동력은 아직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7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공포 단계로 소폭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2%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만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오는 요즘, 그래도 의미 있는 온체인 데이터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1년 이상 비트코인 지갑에서 이동하지 않은 비활성 공급량이 60%를 넘어서면서 기록적인 수준에 접근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가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시세가 빠졌는데도 호들러들은 여전히 단호하게 비트코인을 붙들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겁니다. 이 같은 비슷한 상황은 지난 2016년 초 또 2020년 중반에도 확인이 됐었는데 이때 모두 거대한 강세 랠리가 오기 직전에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거치던 그런 때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존버족이 역대급으로 늘어났다는 점은 과거 사례를 대입해보면 거대한 강세 랠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도 어쩌면 조만간 강세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기대감과 잠재력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뒤에 선진국들, 특히 IMF로부터 지속적인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지난해 GDP가 1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프 켈레 대통령은 올해 1월 수출이 지난해 1월보다 13% 늘었다. 수출은 엘살바도르의 핵심 동력이다. 올해 또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비트코인이 이뤄낸 일이다. IMF가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비트코인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다. 이 같은 호의적인 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GDP 성장을 견인했는지 이 데이터적으로 설명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대감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후진국들에게 있어서 비트코인 추가 채택, 추가 법정화폐 채택이라는 기름을 붓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살바도르가 후진국들의 추가적인 비트코인 채택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는 사례라면 캐나다 시위 사태는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캐나다에서는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자금 지원을 받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법원이 나서서 암호화폐 동결 조치 이런 걸 내리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시장 선점의 의지를 내보였던 캐나다였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비트코인 계좌 동결이라는 다소 덜 떨어진 조치를 취했다라는 점에서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관료들이 가진 생각의 확장성이 엄청 협소하다라는 것은 어쩌면 글로벌 스탠다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캐나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시위대 암호화폐 동결과 정보 공개를 시위대에 명령했는데 이에 대해서 셀프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업체가 법원의 명령을 반박하는 공식 답변서를 내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솔루션 제공 업체 측은 우리는 셀프 커스터디와 다중 서명 방식의 지갑 업체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중개 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이메일 주소를 제외한 어떤 사용자 정보도 수집하지 않고 어떤 암호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고객 자산을 동결할 수도 없고 고객이 자산을 옮기는 것도 자산이 얼마이고 가치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다. 이렇게 법원의 명령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부디 셀프 커스터디와 개인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해주면 좋겠다. 캐나다 달러가 가치가 없어지면 당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날렸습니다. 이런 선언적인 수준의 답변서가 법원과 정부를 한방 먹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은 막을 수 없는 돈이다. 캐나다 정부가 비트코인의 강점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호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시위대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라면서 비상사태법까지 발동을 했고 돈 세탁 방지, 보고 대상 자금 거래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며 자금줄 차단에 나서는 다소 괴팍한 모습을 내보였습니다. 이후에 이번에 고등법원이 계좌 동결을 법적으로 명령하는 괴팍함의 연장선을 내보여준 것인데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도 저런 조치를 내린 것이라면 혹시라도 알고 그런 것이라면 이들은 정말 엑스맨인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일단 1차적으로 비트코인 분위기 반전의 재료를 제공해줄 상황은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 임박설 등을 강조하면서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지지율로 바보 취급을 당하던 상황을 전쟁 리스크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면서 재미를 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내뱉으면서 미국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변이, 인플레이션, 인프라 법안 이런 주요 이슈들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이렇게 나름의 재미를 보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푸틴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겠다, 이 같은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난 러시아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이 때문에 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름 솔직 담백한 제안을 한 것인데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야무야 결국에는 잘 정리되는 것 아닐까 그런 기대감도 솔솔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보다는 미국의 긴축 정책 강도에 더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와중에 연준의 뉘앙스가 살짝 바뀌고 있다는 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준 2인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꾸준한 금리 인상으로 충분하다라면서 빅사이즈 금리 인상이 설득력이 없다 이런 발언을 내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연준은 3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이후에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를 꾸준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줄이기 시작할 것이다. FOMC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내년 말 금리는 2에서 2.5%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3월에 0.5% 또는 1% 인상 이렇게 급격한 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씩 뉘앙스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보면 올려야 올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의 경우에는 앞으로 연준이 9번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0.25%씩 올릴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에 정책금리는 중립적인 수준까지 근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의 경우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연내 4번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발언을 했었는데 한 달 사이에 2배 넘게 횟수를 올려버렸습니다. 연준은 시장 상황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는데 JP모건은 무슨 꿍꿍이인지 또 시장에 겁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들이 내놓는 분석 고지곳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꽤 자주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팩트에 역행하는 주장도 한다라는 점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2012년 외부 로펌으로부터 받은 법률 자문 내역을 전격 공개하면서 그 뒤에 우호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세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장 전체가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름 일시적인 급등세를 보이며 주목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리플의 과거 법률 자문 내역 공개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는 이미 2012년부터 리플 측이 법적 문제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존재하고 리플이 다소 무모하거나 법적인 잣대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안 하려고 꽤나 공을 들였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XRP가 증권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비즈니스 플랜으로 계획했던 ICO 역시 진행하지 않기로 방향을 틀었던 점도 새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반면 리플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적 자문에 따라 ICO를 진행하지 않은 것과 달리 이더리움은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라고 해놓고 왜 XRP가 증권이 되는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금 SEC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SEC가 맞다라면 이더리움 역시 증권일 수밖에 없고 SEC가 틀렸다라면 XRP도 비증권이 돼야 하는 아주 심플한 그런 이슈인 셈입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론은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의 잠재력, 이 파급력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CBDC 브릿지 통화로서 XRP의 채택이 확장하게 될 경우에 XRP는 사실상 세계 준비 통화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XRP 자체가 달러와 같은 세계 준비 통화 지위를 공식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CBDC 체제를 강화시키는 브릿지 통화로서 활용되는 XRP의 생태적인 특성, 이 블록체인의 시대에 지금의 계획대로 구현이 잘 된다면 사실상 준비 통화나 기축 통화와 유사하게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XRP가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더 자주 나오는 배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전에 방점을 찍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반면 단기 시세에 지나친 방점을 찍으면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잠도 안 오면 역시 최적의 투자 대상은 정기적금일 겁니다. 비전과 가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지금의 투자에 확신을 더할 수 있는 재료들을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은 더 현명한 방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여러 이슈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